저희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 집안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돼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시장 출마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패널 세 분과 함께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인 6시 21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선인이 아니라 호칭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고요.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수락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 연설에서 내란 극복 강조를 했고요. 또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런 언급을 했는데 좀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지난 12.3 비상겸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고 또 비세혁명의 완성을 이룬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히 6개월 전에 그 계엄군의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던 상황이고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들은 이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정권 교체가 된 만큼 이제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수락 연설 분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투표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투표율 79.4%로 지난 대선 넘어서 28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에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그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심판 여론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후반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부분들은 기존의 보수 유권자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의 어떠한 계속적인 전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초반에 투표에 별로 참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 마지막에 투표율을 끌어올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습니다만 국민들이 지금으로서는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의 국정 수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 투표율에서도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짧게 여쭤볼게요. 높은 투표율, 이재명 대통령 승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투표였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또 초반에 저희 당내 경선뿐만이 아니라 당에서의 단일화 과정 이런 것들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중도층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 중도 보수가 집결을 하면서 투표율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득표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과반 득표를 기록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4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대선에서 50%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어떤 관전 포인트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일단 49.4%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국정 동력, 초창기의 국정 동력을 가져가는데 어떤 국민적 정당성을 거의 과반에 가깝다는 점은 또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49.4%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권영국 후보의 0.9%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진보 진영의 어떤 표를 던진 것은 50%가 넘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 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득표를 합쳐본다고 한다면 어떤 이번에 유권자, 국민의 과반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면 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도 0.73%의 어떤 격차였지만은 근소한 차이였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야당을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한다면 야당 지도자, 야당과도 접촉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셔서 어떤 야권과의 어떤 협력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패배 인정하고요. 승복 입장 밝혔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 패배했습니다. 최종 득표율 41.1%입니다. 40% 넘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한 자릿수 격차 보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께서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금 패널들께서도 말씀 주시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한 1730만 표 정도는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계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좀 함께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견제된 힘 이런 것을 김문수 후보의 41%를 주심으로써 그 부분을 좀 맞춰주셨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큰 과제를 떠안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에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패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재명 선대위가 꾸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뭐 당내에 다른 인물도 없었습니다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2번 당대표를 연임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의 형식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에 맞춰서 정책을 만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당내에서의 뚜렷한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지난하고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핵심 지지층에서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내에서 분란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 지금 이 상황에서 집안 싸움하고 있을 때냐라는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것이 이번 패배에 있어서도 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이후에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여러 가지 불리한 구도가 있었던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지 못했던 점도 어떤 주요 페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득표율을 봤을 때는 저희의 핵심 지지층들은 그동안의 당내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뭉쳐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은 못 보여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면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저희에게 마음을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8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강성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워딩으로서 굉장히 명징한 그 메시지들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 정식으로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으로서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중도층의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선거의 중대 변수로 꼽혔던 게 보수 진영의 단일화였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준석 후보 완주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이었거든요. 이 부분 김문수 후보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합산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득표의 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득표에 대해서 약간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득표가 온전히 보수 진영에서 나온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개혁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도 있지만은 소위 진보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합산으로만 이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히려 더 큰 득표를 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중도 확장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페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만약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1+1이 2가 아니라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의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마지막 4인 중에서 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하와이로 가셨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이 되어서야 유세 현장으로 나오는 것처럼 당내 화합도 좀 어려운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의 컨벤션 효과를 오히려 전혀 못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와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면 단일화 과정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도 더 많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득표율을 보았을 때 이게 뭐 단순 합산을 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은 비등비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입장 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정말 치열했고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네, 이준석 후보 최종 득표율 8.3%에 그쳤습니다. 목표했던 두 자릿수 득표는 일단 실패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8.34%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면서 나름의 존재감은 보여줬는데 예. 또 뚜렷한 한계도 같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특히 그 지난 3차 TV 토론회에서 그 좀 무리한 발언을 해가지고 설화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중도층에게는 특히나 좀 한계로 작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어떤 좀 치고 올라가서 10%의 두 자리까지도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됐지만 그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마 마지막에 있었던 그 설화 부분이 가장 큰 그 패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 네. 선거 막바지에 이준석 후보가 3차 TV 네. 토론에서 좀 문제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이 막판 표심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 저희가 살펴보면 2차 토론회 이후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10% 안팎을 기록했던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3차 토론회 이후의 여론조사 좀 어떤 빠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죠. 2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10%에서 한 11%, 12%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거비 보전도 반액 정도는 될 수 있는 수치가 나오고 그때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쨌든 당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닌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3차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이 나오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초반에는 사과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심지어 당원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대의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강구도로서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때 거기에 있어서의 트리거가 됐던 것이 이준석 후보의 저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보통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있었던
했던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떨어진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마지막 발언이 그 표심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도록 하는 좀 동력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TV 토론의 설화 논란이 중도층 확장에도 좀 한계를 줬고요. 상승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을 줬다. 이런 분석들을 해주셨거든요. 설주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동탄 모델이라는 어떤 본인의 지역구에서 승리 어떤 방정식을 그대로 전국적으로도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돌입을 했었었는데요.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자 구도인 건 맞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선거를 생각해봤을 때 구도 인물 이슈라는 게 있었을 때 구도 자체가 삼자는 맞습니다만은 인물 동탄 모델이 성공적으로 됐던 것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확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할 예. 수가 있었었는데.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는 단일의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그 단일의 지역구입니다만은 어떤 대단히 특히나 양당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도에서는 이 구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탄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그 본인의 인지도가 양당의 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월등했을 때는 통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실증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역별 표심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 이상 득표를 목표로 했지만 20%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남 지역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자신의 지역인 경북 안동에 가서 예. 이게 나를 좀 어여삐 여겨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결국 목표로 했던 30% 득표율은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다소 아쉽게 예.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고향인 안동에선 30%를 넘겨주셔서 예. 조금 위로가 좀 됐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2년 대선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은 이 벽을 좀 실감한 게 아닌가.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노력해달라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대선 그 유세 기간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드린다면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표심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당선 이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영남권에서는 비교적 고전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사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런데 영남권에서도 일단은 완벽한 과반이 넘는 지지를 확실히 얻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은 그 대구 지역에서 30%를 득표율을 예. 목표치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투표율 자체가 올라간 것도 저는 앞서 보수 유권자층께서 많이 나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도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줄타내기라든지 그리고 예산화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으셨는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의 메시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의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게 보수 유권자층에서 보기에는 본인들이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서는 앞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망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남 지역에서 목표했던 득표율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현장 상황 살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택으로 가볼 텐데요. 오전 중에 자택을 출발해서 취임 선서를 하는 국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직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쯤 여의도에서 당선인 수락연설을 마친 뒤 아직까지는 인천 계양구 이곳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외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자택에서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는 주민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시됐던 어젯밤 11시 40분쯤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자택에 모여든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여의도로 넘어가 새벽 1시쯤 수락연설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는 잠시 전 오전 6시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당선을 결의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재명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직무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행사는 선서식 위주로 간략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은 생략됩니다. 참석자도 300여 명으로 제한되는데 오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대신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조금 전인 6시 21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 직후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과 절차를 사실상 건너뛰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국회에서 취임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비서진 임명장 수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직무 시작과 동시에 주요 국가 정상과도 통화할 예정인데 오늘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조금 전인 6시 21분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의결한 순간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준비 절차 없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8년 전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와 유사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과 또 국정 인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자문위원 34명과 전문위원 65명이 참여해 2달 동안 활동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등을 수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일단 맡아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합니다. 이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 장관 임명 등이 완료돼 내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관 위주로 국정이 운영될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조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결정을 전체 회의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728만 7,513표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유효 투표에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전 6시 21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국회는 여대 야소 상황이 됐습니다. 범여권으로만 하면 190석에 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 여대 야소 상황, 앞으로 국정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당만 해도 171석의 단독 과반을 지금 갖고 있고 역대 여대 야소의 그 국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이렇게 그 단독 과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런 민심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된 민주당도 야당들과의 협력적 관계 잘 구축해 가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에 이제 야당이 되신 다른 정당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더 또 이 집권당으로서 포용력 있게 끌어안아야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집권당이 단독 과반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모든 이 국정의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국민의 대표이신 야당들과도 충분하게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님. 일단은 단독으로 과반이고요. 범여권이 190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독주 견제할 수 있겠냐, 국회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 이런 우려의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을 하면서도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무리하게 줄타넥하고 입법, 예산안, 특검 정국을 했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덧셈의 정치를 할 것이다, 협력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력할 수 있는 덧셈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입각을 하게 되는 분들의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정 철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좀 다른 정말로 국민 통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당장 본회의가 5일 내일입니다. 열릴 예정인데 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법안들 처리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그 가장 먼저 추진할 법안들은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에 부딪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아마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처리와 관련한 어떤 재판과 관련한 법률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할지를 한번 내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생 법안을 처리한 다음에 어차피 거부권 행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킬 법안들, 우선순위 법안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법안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성에서 당선 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내란 극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는 네. 부분, 또 사법 절차적인 부분 등이 아마 연루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국정, 특히나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순위 법안 이야기해 주셨는데 당장 내일입니다. 5일입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뭐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에서 이제 행위 부분 삭제한 법안 먼저 이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 송심이 원래는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6월 18일로 기일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 18일에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입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그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는 진행 중인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18일에 기일이 잡혀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도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6월 18일 사건에 대해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일 변경을 받아줄 것인지는 재판부에 재량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일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지금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에 임시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안 또 선거법 개정안 내일 뭐 처리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까? 일단 내일 본회의는 아직 그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내일 저희가 이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소집 공고를 내린 거고요. 내일 바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지켜봐야 되는 때문에 좀 부분이군요. 지켜봐야 예.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6월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전에 나왔던 뭐 형소법이라든지 예. 뭐 그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특히 형소법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대통령직의 안정성을 위한 그런 그래서 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정신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형소법에 좀 명확하게 담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 전문가들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 저는 뭐 이 부분의 개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바로 본회의 날짜가 잡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국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본회의가 뭐 열릴지 또 법안들이 통과 안건으로 네. 올라갈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혐의에 대한 재판들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위인설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 규정이나 그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커피 원가 120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아들의 그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를 상대방을 또 고발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들을 삭제하면서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국민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었을 때 면소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다면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에 있어서 헌법소원을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공포하게 되는 것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 선거권, 이런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판례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야당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일단은 18일 날, 당장 18일 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아까 뭐 강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뭐 재판부에서 그 변호인 측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재판을 그러니까 중지하겠다라는 법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재판 기일을 잡냐 안 잡냐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어서 이것을 오히려 입법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월 달에 있을 어떤 그 공선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이 재판이 열릴지 안 열릴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의 어떤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뭐 지금의 직을 유지하는 데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또 해병대원 특검법, 뭐 여러 가지 각종 특검법들 곧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내란에 대해서 지금 그 검찰, 경찰, 또 공수처 여러 군데에서 수사가 그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는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소한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그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중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 그 전말을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 투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법은 벌써 4번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규명을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빠르게 그 수사해서 진실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법안들도 중요한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3개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해서 빠르게 이 진실을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했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정이라는 것은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누군가를 그 어떤 정치적 보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의혹 규명이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정 정국이다라고 규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이라든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겠다라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과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내란 수계, 내란 동조 세력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형법상의 내란죄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으로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내란 특검이라는 것으로 정말로 특검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넘어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 내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당연히 연장선상으로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기존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내란 특검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대통령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는 13일에 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야당과 협상을 끌어내야 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8월엔 당대표도 선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각각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번 박찬대 원내대표가 선출됐었을 예. 때 경쟁자로 나서려고 했었던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선의 김병기, 김영지, 그다음에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예. 삼선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 어떤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전북의 지역구, 익산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병도 의원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3선 이상의 중진들 중에서 원내대표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권 초반 그리고 어떤 야당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내에서 원만하게 원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그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 이제 앞으로의 당권 노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 그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강전의 대변인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게요.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당내에서의 어떤 뭐 개파가 있다라거나 당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이후에 굉장히 활약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지지율이 끌어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 지도부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거든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임기 남은 부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 지도부가 매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초기인 상황이고 특히 이 상황에 있어서 인적인 뭐 구성이라든지 내각의 인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어디에 모아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당내에서는 일단은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내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권 투쟁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번 대선의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부족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단호하게 해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쪽에서 찾는다면은 아마 친한계 쪽에서는 이쪽을 그 중점적으로 볼 텐데 그쪽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범보수의 빅텐트를 치지 못했다. 또 당내에서의 보다 더 확실한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윤계 쪽의 입장을 볼 때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패배를 원인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과정을 놓고 공방이 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대선 특집 뉴스 퍼레이드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